부동산 시장은 정말 뜨거운 여름 같습니다. 내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집값, 아파트값 문제. 자,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 발표인데 정말 의미 있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두 분 경제 전문가니까 혹시 요즘에 집을 팔아야 합니까? 사야 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받으시나요, 실제로? 네, 뭐 많이 받기도 하고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후배들한테 혹시? 일단은 이제 뭐 사정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죠. 네. 자금력도 다르고 또 자녀들 교육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통칭해서 팔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뭐 빨리 파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예. 집을 사는 경우에 있어서도 막 대출 막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보자. 여기서 더 조급한 마음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뭐 일단은 더 시장을 관망하자는 쪽으로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이제 집을 사는데 요즘 강남에 뭐 15억, 16억, 17억 이런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현금이 한 17억이 넘쳐나서 뭐 집을 사겠다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글쎄요. 오히려 많지 않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래요? 현재 강남에 있는 17억 원 하는 집을 산다라고 할 때 네. 대출을 많이 받아도 글쎄요. 5억 이상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럼-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규제 때문에 예. 이제 12억을 자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 대출을 4억, 5억 받는다는 것도 그만큼 원리금을 갚아야 될 여력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뭐 셀러리맨 중에서 현금 뭐 10억 이상, 12억 이상을 가진 분들이 지금 강남집을 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방에 어떤 어떤 조언을 큰 해도, 손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어떤 조언을 해도 예. 그분들이 득을 보면 본인들 판단이고 실을 보면 저희들 탓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그냥 원칙론을 얘기하는 게 좋아요. 형편에 맞게 네. 해라. 다만 이제 아까 정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금융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대출 못해서 사기가 어려울 테고 네. 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번에 종합대책에서 핵심은 종부세거든요. 네. 종부세가 정부안보다 상당히 강화될 테니까 네. 그 세금 때문에 또 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정부가 잔펀치를 많이 쳐서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오판할 수 있어요.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해도 지금 그런 고비거든요. 네. 이번이 8번째인데 잔펀치가 아니라 묵직한 한 방이 나오느냐. 네. 이걸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을 무릎쯤에서 샀다가 어깨춤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증시에서 많이 쓰는 말이긴 증시에서 한데 많이 쓰는 얘기. 자산 시장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가려다가 낭패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오르는 건 없다. 네. 그러니까 그 적당히 욕심을 부리라는 뜻인데 네. 부동산은 그래도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네. 이 폭탄 돌리기 성격이 좀 약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폭탄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좀 덜해서 네. 주식 시장에 더 잘 맞는 얘기 같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는 주식과는 다르게 유동성이 그러니까 계약의 거래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네. 주식이야 바로 무릎 어깨에서 팔면 던지면 계약이 체결되지만 예. 한 번 부동산은 놓치면 집값 폭등해서 못 사게 되고요. 떨어질 때는 또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무릎 어깨를 부동산에서 맞추기는 주식보다는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질문은 이쯤에서 하고요. 오늘 두 분 모신 진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대책. 조금 전에 이게 강펀치 이런 말씀하셨는데 강펀치인지 아닌지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부터 보겠습니다. 자, 종부세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가 사실은 이 잔펀치를 헛치는 첫 신호탄이 8개월 전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었어요. 네. 이게 계산을 해봤더니 사실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어떤 네. 신호를 시장에 잘못 줬느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뭔가 해머를 들지 모른다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이런 소문이 났었는데 막상 파리채를 들었거든요. 에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신호가 잘못됐어요. 예, 첫 예. 시그널이. 예. 그래서 지금 여당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들고 나왔고 네. 이번 8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 잘못되면 네. 이 노무현 이게 참여정부의 데자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 당시도 부동산 광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시장의 임팩트가 컸던 게 종부세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약화됐습니다마는 예. 이 종부세 강화 방안이 상당히 핵심이고
또 비교적 정부안보다 많이 강화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꽤 많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꽤 많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수치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제 실은 이제 뭐 공교롭기도 하고요. 네. 아마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뭐 심상정 의원안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내용이 참여연대랑 함께 나왔던 건데 노무현 정부 때 어쨌든 최고 세율인 3%까지 맞췄었고 네. 관련해서 이 강도는 상당히 세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심상정 의원안이 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시장이 기준. 받아들이는 예. 이 정도 강도여야만 어느 정도 이 뜨거운 열기를 좀 가라앉힐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조금 복잡해서 어느 정도 강하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과세 표준, 종부세 과세 표준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시가 한 24억 예. 원짜리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다주택자 합쳐서 뭐 이제 시가 24억인 거죠. 이제 이게 예. 12억인데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뭐 한 뭐 채 600만 원대입니다. 하고 바뀐 이제 정부안 개편안입니다. 올 7월에 6월 말에 네. 발표됐던 게 한 710만 원 뭐 요 정도. 네. 근데 심상정 의원안은 1,000만 원이 넘게 되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의 강도를 보여야 아마도 내일 발표를 했을 때 이제서야 이제 시장의 뜨거운 자금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제 보유세에 대한 정말로 규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도의 강도 높이면 네. 사인을 또 줘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거래세는 이제 점점 뭐 취등록세라든가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쪽을 같이 줘야지.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엄청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까지도 끝까지 붙잡으니까 안에서 이 자금들이 그야말로 총궐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총궐기를 좀 무산시키려면 정말로 보유세는 강도 높게 하되 좀 탈출구를 좀 열어두면서 가능성을 좀 내부 세력을 약간 균열을 보여야만 글쎄요 완성된 이런 세제 방안이 아닐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면 그 보유세를 올리고 그러면 거래세를 낮추면 서로 많이 주고 팔고 해라. 뭐 네. 이런 의미죠. 거래를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하라. 거래는 그런 의미죠. 활발하게 하되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 중심으로 하고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정부 여당이나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 광풍이 불다 사실 종부세에서 주춤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수준까지 가야 시장이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종부세는 그 정도 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공급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여기 어디다가 저기 아파트 짓겠다라고 발표 나올까요? 그 저가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된다. 굳이 공급까지 괜히 구색 맞추기 백과점식으로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이 거의 뻔합니다. 뭐 수도권에 있는 택지 30만 호, 네. 그린벨트는 박원순 시장이 안 풀겠다고 하니까 예. 그 대신에 하는 대가가 있겠죠. 예. 가령 뭐 용선 철도 기기창이라든가 좀 서울시에서 놀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어떤 공급이 나오게 될 텐데 예. 이런 상황에서 공급 계획은 자칫 불을 당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예. 그동안 좀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 뭐 노무현 정부 얘기 그동안 많이 하지만은 강남 잡으려고 분당했는데 분당도 오르고 강남도 오르죠. 예. 그거 잡으려고 판교하면은 강남 분당 오르고 판교도 오릅니다. 뭐 용인 수지했지만 다 이게 배후 수요 효과로 가버리게 됩니다. 공급이라는 게요. 네. 그래서 아예 정말로 쇼킹하게 서울시에서 뭐 풀고 뭘 하는데 이걸 다 공공 임대로 간다라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네. 이걸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개발 재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정부가 아니고 발표를 한다면 서울시가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는 뭐 30만 원 이하를 서울시장이 자유라고 하지만은 예. 법적으로 가면 어쨌든 정부 국토부가 네. 뭐 그린벨트 풀고 하는 거 풀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공급 계획은 이번에 글쎄 안될 가능성. 아니요. 포함은 되겠지만 네. 저는 뭐 할 때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예. 이 종부세부터 제대로 하고 공급을 가야지 네. 이거 약간 주춤되고 여기에다 공급을 던지면은 완전히 정부가 생각하는 정 반대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화기 예. 노릇, 불쏘시개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강북 개발 계획은 지난 2달간 집값을 뛰게 한 원인으로 이제 서울시 측에서 조금 욕심이 앞섰던 반면에 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택지 공급 쪽은 서울시에게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이 그린벨트 해제할 만한 데가 빤하고 네. 또 택지 공급 계획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사전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걸 뭐 바꾸거나 좀 다른 걸 집어넣고 싶어도 그럴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이게 자칫 오히려 불쏘시개 노릇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정부의 부담은 뭐냐면 네. 그간 이제 매물이나 거래가 워낙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주택 공급
정책도 확대 정책도 같이? 내놓으면서 이제 예. 투기 수요를 억제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은 발표가 되는데 다만 이미 이제 언론에 사전 노출된 그 부담 때문에 예. 서울시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경우는 발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서울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자, 지금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안 풀겠다고 네.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어요. 네.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엇박자가 가끔 나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 자주 여의도 나요, 자주. 예. 용산 예. 여의도 이제 통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강북 개발 이런 것들이 아마 정부는 좀 그때 당시에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네. 특히 6월 말에 부동산이 서울 집값이 잡혀가는 와중에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그린벨트 부분은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예.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이 잡혔다라고 하면 실은 대한민국 집값은 잡혔어야죠. 왜냐하면 뭐 과거 정부에서도 다 풀었었거든요. 네. 그린벨트를 풀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네. 그린벨트가 개발 호재로 가서 못 잡은 거거든요. 지금 예. 뭐냐?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정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그 좋은 뭐 강남 세곡동 내곡동에 또 합니다. 네. 그 집은 돈 있는 사람이 또 사서 물량을 확보해서 닫아버리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네. 어차피 5년 뒤에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왜 공급 계획을 발표하냐? 실수요자들한테 예. 3년 뒤, 5년 뒤에는 물량이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네, 지금 괜히 네. 흥분하지 말아라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려면 네. 그 앞에 단기적 강력한 재료를 네. 확실히 해야 그다음 공급 대책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부세 받고요, 공급 받고요. 이제 대출, 금융 세제 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투기 수요 어떻습니까? 억제라는 게 이제 핵심이니까 이제 금융 분야는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 망라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특히 이제 DSR이라는 게 전 금융권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부채를 한 몫에 관리하겠다는 거고 네.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리고 예. 지금 은행권이 관행적으로 한 100% 정도 하고 있는 걸 80%로 낮추겠다는 거니까 대출받기 어려워지실 거예요. 예. 그 밖에 더 시시콜콜하게 기존에 했던 뭐 LTV, DTI 규제도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임대 사업자, 이건 국토교통부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온 건데 악용되고 있는 37만 명의 등록 지난번에 임대 사업자. 김현미 장관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그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세제 대출 금융 혜택을 축소하는 부분도 이제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세제 혜택 가운데서 실수요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게 기재부 쪽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게 지금 3년 거주하면 되는데 이걸 2년 정도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겹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요건을 좀 강화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걸러내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망라가 될 것으로 보여서 자꾸 이제 정부 측에서 핀셋 규제 한다는 얘기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양한 구색을 갖추는 정책일 거라는데 아까 정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것도 좋은데 묵직한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그리고 언론의 관심, 시장의 관심은 종부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제일 큰 펀치는 종부세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네. 공시지가 반영률 이 부분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뭐 심상정 의원한 얘기했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정말 강력한 이제 안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 현재 공시지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 반영률이 55%. 왜냐하면 그 정도밖에 최근 안 돼요? 1년 만에 급등했기 때문에 80%라고 하는 거 보통은 75에서 80을 맞춰야 되지만은 예. 최근 1년 만에 집값이 너무 정말 올라서 비상식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예. 이제 공시지가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거든요. 예. 이거를 다시 한 뭐 70%, 80%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종부세율을 거기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고 지금 뭐 심상정 의원안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 계산법이지만은 뭐 공시지가에서 6억 빼고 나온 것을 고스란히 과표로 잡지 않고 또 거기에 80%로 해주거든요. 예. 이것도 그냥 100%로 다 해버려라. 그 다음에 상한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올해 예. 100만 원 내고 내년 200만 원 상한선도 200%로 올려라.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시장은 이제 굉장히 긴장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출 규제는요. 예. 저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서울에서 대출 받아서 이미
이 웬만한 중산층이 사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면 네. 캐시가 5, 6억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지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는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돈 넘쳐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두고 계속해서 대출을 죄면 선의의 네. 피해자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 전 이럴 바에야 금리를 물론 이건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권한이지만은 네. 금리를 좀 통화 정책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알아서 돈을 덜 빌리게요. 예. 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이제 총비처 DSR까지 어마어마하게 뭐 70%까지 높여 강화해 버리면은 또 다른 이제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 물론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뭐 LTV 이런 것들은 낮춰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상당수 국민들이 생활자금 꼭 부동산 살려고 돈 빌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금리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결심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네. 뭐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권한이지만은 네. 저는 뭐 선제적 대응을 할 때는 분명히 됐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 잠시 뒤에 이해찬 대표 얘기를 들을 텐데 그에 앞서서요. 자, 저희가 다 점검했습니까? 내일 나올 거를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대부분 네. 정리가 됐습니다. 굵직한 거는. 네. 예, 굵직한 건 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이해찬 대표의 얘기,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말인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개념으로는 그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 한 거진 뭐 20년 가까이 그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고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토지는 제한된 공급제인데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저 추미애 전 대표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죠. 예.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추진력이 대단하신 분들거든요. 이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남다르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택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 내에도 이런 흐름이 하나 형성되고 있는 건데요. 네. 토지 공개념이라는 건 이제 토지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재로 보자. 그래서 소유, 처분, 이용에 관해서 사적 이익만 앞세울 수 없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도입이 됐고 토지 공개념 3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택지 소유 상한제법, 개발이익 환수법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 세법 이런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꽤 받아서 예. 의미 있는 법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초과이익 환수하는 정도. 네.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개념은 도입했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는 이걸 뒷받침하는 법률이 다 사문화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살리자는 건데 저는 이런 정치적 맥락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막 아주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일관된 논리나 이념적 기반은 없었거든요. 조금 늦었지만 거꾸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걱정스러운 건 네. 이걸 통해서 그동안 중구난방식의 정책이 딱 틀을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념 논쟁 이게 사실 노태우 정부 당시에 도입될 때도 여러 가지 이념 논쟁으로 비화됐거든요. 네. 뭐 쓸데없는 이념 논쟁이나 혹은 뭐 위헌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앞섭니다. 예. 그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가능한 그렇습니다. 겁니까? 제가 뭐 잘 많은 몰라서. 과정들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 얘기를 좀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대책과 처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 또 세금 규제가 있겠고요. 네. 중기는 지금 얘기했던 공급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토지 공개념처럼 큰 틀에서의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많은 함의와 이런 것들, 뭐 헌법도 고쳐야 되겠고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의 사정을 좀 보면은 단기, 중기 재료도 잘 못해가지고 부동산이 지금 진짜 미스터리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등을 한 상황인데 네. 갑자기 단기, 중기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정말 큰 개념을 물론 이제 그 뜻도 이해하고 우리나라 같이 한정된 토지 때문에 왜곡도 많이 됐었고요. 일부 네. 토지를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불을 독식한 것들은 다 알죠. 근데 지금 순서가 너무 왜 장기를 왜 지금 왜 갖다 꺼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분명히 지적이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색안경을 끼게 되느냐.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 부동산 못 잡으니까 네. 못 잡은 것에
또한 책임이 토지 갖고 있던 이런 투기 세력들로 이 타깃을 정해서 토지 공개념으로 이제 또 하나의 이슈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어떤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저는 오히려 화력을 이 단기 중기 빨리 이 세금이라든가 여기부터 좀 쫙 집중하는 것이 이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 정치인으로서는 뛰는 이제 할 이 수 집값을 있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급한 불 정부가 끄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게 정리되고 나서 우리 정 선생님 네. 얘기처럼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근데 정치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 관련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짚어봤고요. 나오신 김에 자 오늘 그렇게 이건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고용 동향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초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론들에서. 언론들이 그러니까 5월에 신규 취업자 수가 7만 명으로 떨어졌을 때 고용 쇼크라는 표현 썼고 네. 그리고 이제 7월에 5천 명으로 떨어졌을 때 고용 재앙, 고용 참사 이런 표현 썼는데 이번엔 고용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려나요? 재앙. 어쨌든 뭐 예. 3천 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자리가 초미의 관심사니까 어쨌든 극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도 이번이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관련한 이제 장관 회의를 미리 예정됐던 겁니다만 혁신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있고 내일은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고용 위기가 사실은 일자리 구조 조정에서 비롯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두 지역이 군산하고 목포입니다. 거기를 내일 방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재앙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에 보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 같은 데서 무려 2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 쪽에서 좋지 않은 일자리긴 합니다만 굉장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연말이면 마무리될 거라는 거고. 연말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구조 조정, 뭐 자동차, 조선 쪽은 지금 선행 지수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수주도 들어오고 있고, 네. 또 북미 지역 자동차 판매도 늘고 그러면서 이쪽은 나아지겠지만 자영업의 구조 조정은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서 일자리 문제는 이거 너무 빨리 언론에서 재앙 뭐 이런 거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관련 기사를 몇 번 읽지만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는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수출도 좋고 좋은 일자리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늘었다. 그런데 이 매월 고용 동향은 보면 또 이렇게 또 이른바 참사, 재앙 이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수출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네. 하고 최고로 좋은 상황인 것은 유지되고 있고요. 1월, 예. 8월에 수출 물량, 수출액수 역대 최고치는 맞는데 이제 수출의 그 속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면 중후장대 사업들, 뭐 선박이라든가 뭐 중공업, 철강, 자동차 고용을 많이 했던 것들이 수출도 잘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 왔는데 네. 지금의 수출은 거의 이제 반도체 부분들이 막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반도체가 있거든요. 혼자 다 하는 왜? 거죠. 네. 화학도 좀 하고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수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의 문제, 구조 조정 때문에 고용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도 일견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 감소도 실은 취업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뭐냐면 15세부터 64세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65, 66으로 빨리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저출산 때문에 15세 이후로 유입되는 경우가 안 돼서 거의 10만 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20만 명, 30만 명을 전년 대비 순중하기는 어려운 것도 맞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한 뭐 못해도 5만 명에서 10만 명대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천 명, 5천 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정부도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아마 드디어 서비스업에서 도소매업에서 워낙 크게 이제 촉발이 돼버렸으니까 네. 최저임금 얘기도 조심스럽게 꺼낸 것 같으니까요. 아마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표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이긴 하니까 네. 이제는 다시 한번 네. 그동안에 왔던 것들을 너무나 큰 폭으로 빠르게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이 되돌아보는 이 단계인 지표와 것 관련해서 같습니다. 이 지표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미스테리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폭염이 있었잖아요, 8월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낮에 일들을 못해서 좋지 않은 일자리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감안을 해야 될 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7, 8월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일자리 쪽에 많이 투입됐는데 이건 다 어떻게 됐냐? 물론 이제 네, 공공 분야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늘지 않았느냐? 이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등등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네요. 투입할 때만 얘기하고 중간 점검들을 잘 안 하니까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후를 한번 그러니까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큰 주제 얘기했는데요. 우선 부동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잔펀치가 될지 묵직한 한 방이 될지 아마 내일 오전이 되지 않을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